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자, 수능 완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6월 모평 끝나고 나서 조금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 보고 싶으셨죠? 자, 선생님이 드디어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수능 완성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공부법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없는 글솜씨 발휘해서 써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화면을 예쁘게 찍어서 올려놨죠. 여러분들의 찌든 마음과 눈을 좀 정화시키라고 정성껏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능 완성의 50강의 대장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강의가 앞으로 무엇을 목표로 해서 나아갈지 좀 강조를 드렸으면 해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능 특강 하고 나서요.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선생님 강의의 장점을 한번 얘기 좀 해달라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원석이 친구가 선생님의 강의에 대해서요.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개념과 문제의 확실한 연결고리를 지어주시는 것이 선생님 강의의 특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선생님이 이 글을 보고 나서 선생님이 잘하고 싶은 바와 친구들이 요구로 하는 것이 잘 맞아떨어진 좋은 문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의 수업의 그 방향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개념을 정리했고요. 선생님이 이때 알려드렸던 내용들 중에서는 심화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판단해본 결과 이 이상으로 더 깊어지지 않아도 될 만큼 수능 특강에서 이미 개념을 확실히 다져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문제 적용해서 어떻게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 여러분들 아무리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요. 문제를 풀면서 개념 정리하는 것은 항상 아쉬워해요. 어떤 등급의 친구든지.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요. 선생님이 욕심 조금 더 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단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뭔가 많이 배우긴 배웠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방향이 뭔지 방향을 잡으면서 아, 내가 이걸 깜빡하고 있었구나 라는 여러분한테 지적인 자극을 줄 수 있게끔 선생님이 매 시간 자료를 만들어서 개념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쯤 되면 항상 궁금해하고 좀 고민스러워하는 친구들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긴 했는데 정작 기출문제를 못 풀어봤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 정리한 것을 이쯤에서 기출문제의 자료를 뽑아와서 적용을 시켜봐 드릴게요. 그런데 이 강의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최대화시킬 수도 없고 최소화시켜서 필요한 것만 걸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선생님 다음 커리큘럼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개념 정리하고 기출문제에서 뽑아온 선생님의 자료에 적용시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 그리고 우리 교재 보면 여러 자료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이 다 검토해봤더니 꽤나 자료가 좋은 거예요. 놓칠 수가 없더라고. 이게 연계가 된다는데 나 혼자 하기에는 벅차고 방향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 자료를 보면서 방향 제대로 잡아서 중요한 거 추려봅시다. 연계가 된다니까 믿고 한번 가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요. 최종 단계는 문제 적용시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적용을 시키겠죠? 이 문제에 확실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포인트, 방법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아, 이렇게 풀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면서 그 감을 잘 알아갈 수 있게끔 선생님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개념과 문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선생님과 잡아서 득점할 수 있도록 앞으로 50강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믿고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욕심 많죠. 한 강의 동안 그득그득 채우고 싶은 것이 선생님 욕심이거든요. 그런 선생님 따라오려면 여러분들은 다른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아직도 이것저것 할 것 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겠지. 뭐 혹은 이 감정 저 감정에 휩쓸리면서 아, 난 그래도 잘할 수 있겠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요. 이제는 좀 내 생활과 마음을 좀 심플하게 정리해서 우리 수능에 조금 더 집중시켜서 함께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1강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매 강의 시작할 때마다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꼭 잡아가야 되는 포인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걸 먼저 보면서 감 잡아봅시다.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오늘 강의에서는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강의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수능 20문제 중에서 1번 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1번 문제 중에서요, 사회사상 파트를 빼고 인간의 삶과 윤리,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에 관련된 얘기가 바로 얘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능 문제, 20문제 중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게 출제되는 파트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 교과, 여러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 중에 유력한 것이 1번에서는 1단원과 대단원 1단원과 같은 소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의 특성 6가지 기억나시죠? 2010학년도, 11학년도 항상 1번으로 나왔었던 그 소재. 그리고 인성론이라고 했을 때 3가지 기억나시죠? 이번 6월 모의평가 1번에 나왔었던 그 문제. 이거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다양한 인간관, 그리고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 즉 수양을 해야 되는가가 하나의 주제라고 잡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주제들은 대개는 바람직한 삶의 태도와 같은 그런 유의 문제로 꼭 하나 나옴직해요. 그래서 이 인간관에 관련돼서는 선생님이 잡았을 때요, 총 10가지가 나와요.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인간의 특성, 인성론, 인간관과 수양법, 이 3가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선생님과 개념 정리 한번 깔끔하게 해봅시다. 선생님이 만들어 왔는데요.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의 특성 6가지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갑시다. 자, 인간들은요, 신체적인 그 특성을 봤을 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 라고 봤을 때 어때요?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기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도구를 만들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을 도구적 존재라고 하지요.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러한 인간들은요, 이해관계, 즉 나한테 이것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혹은 뭐 그 외에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를 떠나서 내 삶에서 그냥 그 자체로 즐거운 무엇을 추구하죠? 유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재충전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을 유희적 존재라 합니다. 자, 기억나죠? 자, 그러면 3번째 얘기로 갑니다. 인간의 특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징 체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주로 언어, 문자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창조합니까? 문화를 창조해 나가요. 그걸 창조하고 계승해 나가고, 그리고 그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 동일한 문화를 습득해 나가죠. 그래서 사회화되어 갑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문화적인 존재 혹은 사회적 존재라 일컫죠.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보니까 이러한 인간들은요, 신체적으로는 비록 열악한 존재, 결핍의 존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정신적인
정신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반추하는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의 큰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가지 인간의 특성을 쭉 보아하니까 인간들은요, 자신한테 주어져 있는 조건이나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더라 라고 해서 우리 교과에서는 얘를 뭐라고 표현하죠? 열려있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특성 6가지가 등장을 하고요. 얘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출제가 돼 왔던 거죠. 주로는 문학작품 같은 것을 지문으로 쓰고 그중에 여기 있는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딱 적절한 것을 찾아내게끔 만들어져 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 인간의 특성 개념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지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많죠? 선생님이 이게 2010학년도까지 가다가 떼어내버렸어요. 워낙 많아서.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방금 앞에 썼던 6가지 인간의 특성을 그냥 탁 말해주는 것들도 있고, 돌려서 표현한 것들도 있어요. 자, 찾아보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존재다. 도구적 존재라는 것이 눈에 딱 띄죠. 그리고, 개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열려있는 존재 혹은 문화적 존재 같은 부분에 다 그런 완곡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존재에 들어가 있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그 다음 타성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나를 끊임없이 완성시키고 만들어 나간다 라는 의미에서 열려있는 존재 가능하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떠한 지문으로 나왔을까요?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타인과 유대, 관계를 만들어 나가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는 비교적 그 특성에 눈에 아주 잘 보이게 선택지를 만드셨는데 사회적인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존재이다. 이런 거 보니까 사회적인 존재로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얘기 나와 있고요. 또 규칙을 만들었다. 뭐 유형, 무형의 도구 이런 데 보면 법, 뭐 규칙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죠. 뭐 도구적 존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요. 이 윤리에서 인간의 특성을 물어봤을 때는 이거 하나 가지고 딱 뭔가 외워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문과 가장 적합한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을 보시는 거지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수행하는 삶을 통해서 초월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존재예요. 인간의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특성과 연결 가능하겠죠. 이건 쉽네요. 삶의 재미를 추구해 유희적인 존재. 도구를 사용해 역시 도구적인 존재. 양심에 따라서 인간의 이중성을 극복하는 존재.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주제를 깊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점은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요걸 가지고 하나 연계되는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단원에 들어가 있는 주제 중에요. 인간에게 윤리가 필요한 이유 나와요. 또는 인간이 윤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한번 읊어보세요.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윤리가 성립하거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이중성을 갖기도 해요. 전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남한테 의도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악행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 점에서 자유의지와 이중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 기준 같은 것도 말한 적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이 단원에서 분명히 언급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이는 인간의 이중성이라는 말 어때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의도적으로 악행을 하기도 한다라는 인간에게 윤리가 필요한 이유가 내포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이중성을 극복하는 존재다라고 했을 때는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존재라는 표현이 가장 가능하겠죠. 자, 이 정도의 범위, 이 정도의 표현으로 해서 지문의 선택지로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특성이 지금까지 표현이 되어 왔었습니다. 자, 이 정도 문제 여러분들이 감 잡았다면 인간의 특성이 혹시 또 나온다면 나 맞출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정도로 개념 정리와 수능 기출 자료에서 확인 한번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자료로 갑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라는 인성론 두 번째 주제 갑니다. 간단하게 해왔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타고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득적으로 순선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생득적으로 선하다면 인간한테는 악의 가능성이 없는가? 악의 가능성 있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 때문에 정욕이 생겨날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 악행할 수 있고 환경 때문에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대표학자는 맹자죠. 루소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악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본성이 악한 이유는 인간의 욕구가 악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대표적인 학자는 누구? 순자인데요. 그러면 본성 자체가 악하니까 인간은 선해질 수 없는가? 선해질 수 있고 그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환경, 교육, 아니면 성인의 통치 등으로 인해서라고 말하죠. 자, 여기에서는 이번 단원과 다음 단어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게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홉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인간의 본성은 선과 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은 타고난 그대로 식욕과 성욕과 같은 타고난 그대로가 성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 선악은 본성이 아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은 내가 후에 선택이나 판단하거나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라고 말하는 고자가 있죠. 여기에는 로크, 백지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서양학자 경우보다는 지금 동양학자의 구도가 항상 문제로 많이 나오고 이번 6월에도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대비하면 좋을까? 선생님과 옆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인성론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실 때는 첫 번째, 이런 구도로 나올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이라고 나왔을 때, 자, 보시면 맹자 그리고 순자의 공통점은, 즉 성선설과 성악설의 공통점은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선천적, 결정적, 혹은 내재적이라고 표현하면 맞아떨어지겠죠. 자, 반면에 맹자, 순자가 있고요. 이와 고자와의 차이점을 얘기해보자. 그럼 어떤 구도로 문제를 만들까요? 자, 이들은 선천적, 결정적, 내재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보는 반면에 고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은 결정되어 있지 않고 후천적으로 형성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런 구도로 주로 문제와 선택지가 만들어지죠. 자, 두 번째 구도를 보면은요, 이런 것이 가능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중요한데요. 인간의 본성을 보는 견해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인간이 다 다르지만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맹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 도덕성을 어떻게 유지, 보존, 확충, 그리고 이번 시험에 나오고 있는 표현이 뭐죠? 실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타고난 도덕성을. 자, 그럼 순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도덕성을 형성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야,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맹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불가해서 불성을 형성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순자처럼 인간의 본성은 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덕성으로 변화시켜 만든다면 도덕성은 형성된 거예요. 그 뉘앙스를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이 갈립니다. 자, 고자. 인간의 본성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살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택해서 혹은 뭐 환경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얘도 역시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도 형성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갖고 있던 것을 잘 보존해서 실현시키는 것에 반면 순자와 고자와 같은 경우에는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 뉘앙스로 선택지의 단어 하나를 유심히 봐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류의 문제는 지금까지 수능에서 어떻게 나왔을까? 다음 화면 보면서 체크해 볼까요? 뻔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자, 첫 번째. 인간의 본성에 선이나 악이 내재해 있다. 그럼 이거 누가 말할 수 있는 걸까? 누구? 맹자와 순자 다 말할 수 있지. 두 번째, 타고난 도덕적 본성의 함양. 답이 나왔죠. 본성이 타고났는데 게다가 그 본성은 도덕적이야. 그래서 킵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맹자. 본성을 변화시켜야 돼. 이건 순자입니다. 고자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 악이라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라는 말 쓰지 않아요. 자, 네 번째, 사덕의 보존과 실현. 동그라미 쳐주죠. 보존, 실현, 함양, 맹자가 하는 얘기예요. 사덕이라는 결정적 단서 나왔고, 자,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라고 했을 때, 뭐, 여기다가 도덕성은 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순자와 고자 넣어줄 수 있겠어요. 이게 2번 문제였고, 그 전에 모평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생득적으로 악한 본성, 더 말하는 또 알겠죠. 선악은 고유한 속성 아니다. 누구는 개인의 선택을, 누구는 본성의 확충을 중시한다. 선택을 중시한다면 고자와 같은 사람이 특히 중시할 거고, 확충이라면 누구? 맹자가 중시하겠죠. 교육에 의해 인간이 의를 지니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의와 같은 도덕성은 교육에 의해서 지닌다, 형성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누가 가능할까요? 고자나 맹자가, 순자 같은 사람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2010학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나왔을 때 선택지가 좀 더 간결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게끔 업그레이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인성론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인간관과 수양법에 관한 얘기예요. 자, 화면 한번 볼까요? 많죠? 선생님이 아까 이건 10가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냐면 동양 사상에서 3가지, 그리고 한국 사상에서 5가지, 그리고 서양 사상에서 2가지가 추려졌어요. 자, 이 중에서 동양 사상은 특히나 중요하죠. 어떻게든 문제가 나오거든요. 하늘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완벽하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중간적 존재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하늘이 어떤 의미를 차지할까요? 자, 이거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따라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천인합
일의 경지를 추구하죠. 자, 그래서 이 학파에서는 천이라는 주제 자체가 중요한데 도덕성을 통해서 인간다움, 즉 하늘을 따르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윤리적 인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 유가. 그럼 이런 유가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뭐죠? 군자가 되기 위해서 인의 예지 신 한 대의 동중서가 신을 추가해서 5가지가 되죠. 5가지를 지키는 군자가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무위자연의 흐름 속에서 인간다움을 찾는다. 무위자연 했으니까 자연적 인간관 중시하는 도가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문제로 만들어지면 더 어려운 게 도가죠. 자, 무위자연을 통해서 완성되는 인간의 모습은 지인, 신인, 진인, 천인과 같은 형태가 있죠. 자, 그 다음 불성, 청정하다라고 말하면 당연히 불가라는 거 아실 텐데 선생님이 아까 인간의 특성 얘기 들었을 때 불성이라는 걸 갖추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불성을 형성한다라고 하면 이번 6월 모평에서 틀린 걸로 만들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아무튼 인간의 불성, 청정함을 강조하나 인간은 무지하고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 인생 자체는 고통으로 얼룩졌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을 고찰하는 인생론적 인간관을 얘기하는 것이 불가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이상적인 인간상, 보살.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아라한도 가지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어요. 보살이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것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고 있는데 동양의 이 3가지 인간관과 수양 방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든 시험 문제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2강부터 더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한국 사상에서 찾아요. 홍익인간에서 인간 존중, 평등, 이타성. 불교에서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봐요. 이유가 뭘까? 모든 인간은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 다 평등한 존재인 거예요. 자, 성리학에서는 당연히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보기 때문에 악행에 빠질 가능성을 수양을 통해서 배제시키면서 그 선한 본성을 찾아 살아갈 것을 강조하겠죠. 실학이 특히 중요하겠네요. 자, 실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혈기적인 존재라고 보면서 그 혈기적 존재가 내포하고 있는 뜻은 인간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서요. 이전의 성리학과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욕망을 제거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삶의 원동력으로 봤던 게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 동학에서는 인간을 시천주하고 있는 존재로서 평등하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상을 보니까 인간을 존중하고 이렇게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공통점으로 보이는 특성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양에서의 인간관으로 갑니다. 서양에서는요, 첫 번째, 인간의 어떤 능력,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다움을 찾아요.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합리적인 존재. 그래서 합리주의적 인간관. 합리주의적 인간관. 두 번째, 신의 모사, 자유의지와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그리스도교적 인간관.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이들은 인간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법적이고 정복지향적인 자연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은 비단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자연관이라는 소재로 동양과 대비시켜서 선택지를 만든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인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럼 10가지가 해결이 됐죠? 그러면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과 함께 내용 정리를 쭉 해봤는데 그 외에 우리나라 전통의 인격 수양의 방법으로 뭐가 강조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 있죠. 당연히 홍익인간,
혹은 여기서 얘기하는 경천애인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하고요.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요. 오늘 이거 설명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요. 순천절물. 천의 순하고 물은 절한다. 뭘까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물질적인 욕망은 절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 전통적인 윤리에서는 상당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고요. 뭐 구용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수양 방법까지 커버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3가지 주제의 핵심적인 정리 그리고 기출문제 적용해 봤고요. 이제는 다시 교재로 돌아갑니다. 교재에서 놓칠 수 없는 우리 자료들 한번 선생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요. 그 선생님이 필요에 따라서는 발췌를 해오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이해하고 보셔야 되겠어요. 자료 분석 특강 첫 번째.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우월한 존재인가? 라고 보니까 이러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인간의 특성과 같은 주제로 문제를 만들 때 이러한 지문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갤렌이 말했을 때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결핍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거기에 육체적인 결핍 상태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에 비하자면 생물학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는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자기 반성, 자기의식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주어졌다. 따라서 정신 능력으로 이걸 극복해서 자신을 알고 자신을 둘러싼 주위, 환경을 파악해서 얘를 변화, 극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보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존재이면서 또 그런 걸 바탕으로 환경을 파악하고 변화시키는 도구를 쓸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주어진 조건을 변화시키니까 열려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간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가볼게요. 두 번째 자료 분석. 좀 긴데요. 조용한 혁명이란 무엇인가 나와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번 단원에서 그 자아 실현과 뭐 인격 완성 요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자료만 보고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전에 얘기 선생님이 끊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플라톤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난한 자들은 불만을 품기 쉬워서 정치적인 불안정의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물질적인 요소가 맞을 것 같다라는 쪽에 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토크빌이라는 사람 나오죠, 여러분들? 이 사람 얘기를 보니까 프랑스 혁명이라는 걸 보자. 그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다면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족을 느끼는 대상은 뭘까? 물질일까? 정신적인 요소일까?를 얘기해보자는 게 이 주제예요. 그래서 앞에 이 두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데요. 쭉 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객관적인 만족감, 즉 물질적인 조건이 있을 거고 정신적인 조건이 있을 텐데 이들 사이의 대응관계를 가정하는 경향은 의문시 되게 이르렀지만 없어지진 않았다. 계속 의문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자, 지금까지는 물질적인 게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복지 수준이 향상되면 만족 수준도 향상될 거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1957년에서 73년대 미국 국민의 실직 소득은 현저하게 증가했거든요. 물질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런데 행복 수준이 저하된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결론은 여기로 갈 수 있겠네요. 주관적인 행복을 이해하고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더 강해졌다. 라고 해서 로널드 잉글하트라는 교수가 조용한 혁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건 1983년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된 얘기긴 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그것을 통한
주관적인 만족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구나.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자극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테마 심화학습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글인데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생물학적인 인간학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게 보자면 인간은 나약한 상태예요. 아까 결핍의 존재라는 말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그것을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가? 의식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정신적인 존재로 만들게 됐다. 그래서 이성의 도움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학습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인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단서가 된다라고 첫 번째 동물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관점 볼게요. 인간을 다른 인간과 비교해서 보자. 이때는 향외적, 향내적으로 방향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데, 향외적으로 밖으로 보면 문화, 사회와 사회적인 인간학이 발생해서 인간들이 문화를 창조하고 피조자로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 쭉 가다 보면은 인간을 향내적으로 봤을 때는 사변적이고 이성적인 인간학이 발생하는데, 인간의 정신이의 변천 과정을 철학사에서 개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는 인간을 신과 비교해요. 신과 비교하면서 종교학적 인간학을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인격론을 여기서 제대로 다룰 수 있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완전한 인격은 신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 이것도 같이 읽어본 이유는요. 이 출처가 철학적 인간학이라고 하는 진교훈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요. 이분은 우리 윤리와 사상 교과서의 대단원 1단원의 1, 2단원, 그러니까 자아실현과 인격완성, 인간의 삶과 윤리를 집필한 교수님이에요. 지금 서울대 명예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를 집필한 분의 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투자해 봤으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딱 하나만 더 읽어보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적 가치와 서구적 가치의 상충 나와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발췌했어요. 꽤 길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것만 추려보면 이래요. 전통적인 가치와 서구적인 가치가 충돌을 겪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요, 이렇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은요, 농경사회에서 안정된 가족 윤리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면의 윤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안정된 관계 속에 대면하는 윤리. 하지만 이 서구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면의 윤리가 아니라, 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자, 선생님이 적어왔는데, 서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계약 혹은 최소한의 윤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둘째,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특정 상황 속에서 도덕적 규칙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나 도덕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인간의 성품을 강조한다 라고 해서 인간의 성품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서구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특정 상황 속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전통사회는 이러한 신분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
수직적인 윤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서구적인 윤리라고 했을 때는 수평적인 윤리가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떤 문제에 적용하면 좋을까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우선 지금 계약의 윤리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서 도덕성을 강조해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그 결과가, 행동의 결과가 도덕에 어긋나지 않으면 혹은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법을 강조하는 윤리 등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어디서 봤더라? 서구적인 가치는 계약의 윤리, 법의 윤리, 합리의 윤리라고 말하는 전통윤리의 아파트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통윤리 교과에서 강조하는 부분과 이렇게 여러분들 매치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법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나오는 주제들을요. 선생님 사실 2시간 동안 이 1단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투자되더라도 1시간 내에 소화를 해보자 라고 해서 모든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과 수능 실전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 고득점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시겠습니다. 6문제 지금부터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테마 대표 문제 보시면 1번 다음은 인성에 관한 가불병의 주장이다 라고 했는데 자, 3명까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받으면 굉장히 공부가 잘 되겠죠. 사람의 본성은 버드나무와 같은 것이어서 의로움과 같은 도덕적인 성품은 장인이 버드나무를 가지고 바구니를 만드는 것과 같다. 뭔 말이냐? 도덕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장인 혹 후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즉 버드나무 가지고 바구니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장인 마음, 즉 후천적인 요소에 달려있다. 버드나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고자입니다. 1번 눈에 익죠. 사람은 선하지 않음이 없다. 성선이죠. 누구? 맹자. 병과 같은 경우는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추우면은 따뜻한 곳을 찾고 피곤하면 쉬고자 한다. 이거는 욕망 자체를 말해요. 그 욕망은 악으로 흐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욕구에서 찾은 순자. 고자, 맹자, 순자라고 하는 세 사람, 쓸만한 사람은 다 써서 한 문제를 만들었어요.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봐라. 한번 볼까요? 자, 갑은 인간의 본성을 선도 악도 아니다. 고자죠. 타고난 인성을 변화. 누구야? 이건 순자가 말하죠. 인간의 본성은 타고나는 거. 누가 말해요? 맹자와 순자. 맞죠? 다음, 후천적으로 덕이 형성된다. 도덕성을 형성하는 것이다. 후천적으로. 이건 누가 말할까? 순자와 고자겠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의 정답은 뭡니까? 기억과 디귿만 선택해 줘야 돼요. 자, 이걸 결론을 다시 꼬아서 변형된 문제로 나옵니다. 다음 문제. 윤리 과목의 서술형 문제와 정답 제시한 건데 밑줄실 부분에 들어갈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자 보면 인성론에 대한 각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정답 결론은 인간은 도덕성을 타고난다. 도덕성이 선천적으로 내재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누구? 맹자. 그럼 가나다 중에서 찾아봅시다. 인간 역시 본래부터 인의를 행할 수 있는 본성이 없다면 교육할 수 있겠냐? 즉 인의를 행할 수 있는 본성이 있으니까 교육해서 그게 더 갈고 닦아지는 게 아니겠냐. 성선, 맹자.
에? 나번 본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하얀 종이와 같다. 백지설 로크죠. 여기서는 고자의 구도로 문제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답은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교화해야 된다. 누구? 순자. 이제 완벽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인간은 도덕성을 타고난다 라고 한다면 이 중에 누구만 해당이 됩니까? 맹자, 가만 해당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신다면 나와 다에 비해서 가가 가진 특성은 무엇인가? 그럼 해결이 되어버리겠네요. 선택지 몇 번이죠? 우리 정답지로 5번이네요. 5번 한번 볼까요? 네, 맞죠? 나와 다에 비해 가가 지닌 특성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바꿔보면 2번 한번 가볼까요? 네, 가와 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라고 만약에 바꾸고 싶으면요.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은 인간의 본성은 결정되어 있다. 라는 유로 얘를 바꿔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자, 이걸 베이스로 깔고 자, 문제. 수능 고득점 문제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인간관이다 라고 나왔는데 옳은 거. 존엄, 이타, 평등. 홍익인간의 인간관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성을 지닌 존재. 불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심성은 순선하지만 악을 할 수도 있다. 성리학. 이거 실학. 동학. 이건 너무 쉽죠? 자, 그랬을 때 맞는 거 만을 골라봐라 라고 하면 자, 기억번. 가는 홍익인간, 인간관. 당연히 맞고요.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과 자율성을 주체, 자율은 실학적인 인간관이죠. 자, 그럼 맞네요. 기억, 니은이 정답일 거고 디귿리을 봅시다. 나와 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상반되는 관점을 취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문제적인 선택지. 어떻게 볼까요? 불가와 유학, 성선설을 얘기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모두 불성을 지녔고 선한 본성을 지녔어요. 즉 이들은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분모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반되는 관점을 가졌다라고 표현하면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정답 안 되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리을, 나와 만은 모두 인간을 존엄하고 평등한 존재로 보았다. 나와 만은 모두 평등하게 보였다. 당연히 맞네요. 정답, 기억, 니은, 리을. 됐죠? 쉽죠? 다음 문제 갑니다. 수능 고득점 문제 2번. 이거 앞에 있는 거 빼버렸어요. 이제 교사와 갑을 학생들 간의 대화인데 인성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할 때 세사상과는 본성을 이해하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곤란합니다. 왜 그렇지요? 선생님 올렸을 때 이걸 뺐었는데 다 올려주셨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바로 여기에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뭘로 봤을까요? 순자는 뭘로 보고 고자는 뭘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자라고 했을 때 맹자는 뭘, 순자는 뭘, 고자는 무엇을 강조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택지에다 쓰면서 복습해 봅시다. 타고난 양심을 강조하는 거. 누구죠? 맹자예요. 식욕과 성욕이 인간의 본성 그 자체라. 누구? 고자. 맞죠? 자, 그러면 악한 본능적인 욕구라고 말하면 순자. 맞죠? 본성의 보존과 함양 당연히 맹자. 자, 선택지 더 있죠? 미음. 선천적으로 내재한 덕의 실현. 당연히 누구? 맹자. 그래서 짝을 지어서 정답을 찾아보면 기억과 리을만 맞는 짝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본성론에 관한 문제를 지금 3문제를 쫙 풀어보셨, 4문제를 풀어봤네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문제 남았어요. 가다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좀 힘을 주고 싶다. 여기서 보면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건 가번, 나와 다는 쉽게 이해 가능할 것 같아요. 나와 다부터 볼게요. 이상적 인간상이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인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또 더 읽어봐야 될 수 있어요. 배부름을 먹음에 있어 배부름 구하지 않고 편안함 구하지 않고 도가 있는 이에게 찾아가서 올바름을 구한다면 이는 학문을 좋아한다고 말할 만하다. 이건 당연히 육아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과 그런 삶의 태도예요. 답어는 부처님의 가르침 너무 결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생사의 한계를 건너고 중생들을 돌봐서 가엾게 여겨요. 그래서 인자한 마음을 행하는 것, 즉 자비를 베푸는 보살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이상적 인간상, 여기선 보살, 군자, 여기 래가 불가. 남은 건 가번인데 잘 봐두세요. 장차 축소시키려면 먼저 퍼주어야 하고 약하게 하고자 하면 먼저 강하게 해줘야 된다. 또 쓰러뜨리고자 한다면 먼저 일으켜 주어야 되고 빼앗으려 한다면 먼저 주어야 한다. 이것을 미명이라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을 이긴다. 아,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를 얻었을 거야. 부드럽고 약한 것, 즉 예를 들어 물이나 보이시죠? 어린아이. 부드럽고 약한 것과 같은 것에 그 덕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노자. 부드럽고 약한 것을 숭상하고 있는 도자를 얘기하고, 도가의 노자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유약, 승, 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거 이긴다 라고 하는 노자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분명히 답이 나왔어도 앞부분에서 아마 이걸 어떻게 노자라고 해석해야 되나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축소시키는 거, 퍼주는 거, 약하게 하는 거, 강하게 하는 거, 쓰러뜨리는 거, 일으켜주는 거라고 하면 서로 굉장히 상반되고 모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노자가 봤을 때는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사물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노자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미명이라고 하면은요, 희미한 밝음 얘기예요. 이제 언뜻 밝게 들어오는 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알려고 해도 쉽게 알 수 없는 참 지혜, 뭐 그 정도의 의미로 미명을 여러분들 알아두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모순된 관계 속에서 사물이 생성되는 관계를 파악하면서 부드럽고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노자의 관점을 찾아보시면 되고, 이거를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처세술로 해석을 해서, 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불리고 싶어요. 그러면 먼저 돈을 빌려줘야죠. 돈을 빌려준 다음 그 사람한테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먼저 퍼주고 그에게서 내 것을 더 많이 가져오고, 이것과 같은 어떤 처세술과 같은 얘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다 공부하고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이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결은 됐습니다. 도가, 유가, 불가라고 했을 때 1번 선한 본성을 잘 지켜 길러야 한다. 본성이 선하다, 성선이다. 그래서 유지, 보존, 확충한다. 유가, 성선설을 얘기하는 유가죠. 대자연의 순리에 따른 무의 자연의 삶을 이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번, 도가 사상이죠. 다음 선택지. 대동사회에 나는 소국가민을 이상사회로 제시한다. 이상사회. 대동사회는 유가, 소국가민은 도가. 맞죠? 4번. 지인, 다는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한다. 도가, 신인, 지인, 진인, 천인 얘기했죠? 보살. 그럼 4번. 옳은 거 정답 맞네요. 자, 그러면 5번 갑니다. 가나다는 도덕적 교화를 통해 덕의 실현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도덕적인 교화, 덕의 실현, 그러면 뭉뚱그려서 육아에서 강조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도가에서는 도덕적인 교화를 인위적이라고 보겠죠. 자, 잘 봐두시고요.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간과하지 말고 잘 봅시다.
다음 글로 유추해 볼 때 필자 관점과 부합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행복이란 무엇일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지 중에 하나로 뭐라고 보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이 이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더 잘 살려고만 하고 더 앞으로 나가고 물질인 걸 추구하지만 정작 행복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앞에 나왔던 어떤 자료, 조용한 혁명, 삶의 질, 주관적인 지표를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관점과 부합하는 내용을 골라보자면 선택지. 자, 마지막 부분도 읽어보시고요. 반성적인 성찰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죠. 내 삶을 반추해봐야죠. 자유경쟁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니까 추구하자. 그 얘기도 아니잖아요. 자, 뭘까요? 가치 전동. 물질적인 가치와 정신적인 가치 뒤바뀐 상황을 반성해보자. 그리고 조용한 혁명이 요청된다. 그러니까 반성해보자. 그 얘기가 되겠죠?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60분 동안 인간의 특성, 인성론, 인간관과 그의 수양법이라고 하는 크게 하나, 둘, 세 가지의 중요한 특성을 선생님과 함께 봤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분명히 맞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키우시기 바래요. 자, 지금까지 수능완성 1강 강승희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육아사상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2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